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72세 전직 교감 선생님이 아들과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저는 이정희입니다. 올해 72,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교감으로 정년퇴임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째네요. 서울 강동구에 있는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쌀쌀한 가을날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큰아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45살인 민호는 대기업 상무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민호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텔레비전 보고 책 좀 읽고. 저는 평상시처럼 대답했어요. 그런데 민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죠. 엄마,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민호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요. 위험하다니 무슨 소리야? 저는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엄마가 워낙 독립적이시긴 하지만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요. 요즘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기억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말이에요. 내 기억력에 뭔 문제가 있다는 거니? 제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민호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요. 저희 집으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떨까요? 수진이도 엄마를 모시고 싶어 해요. 수진이는 민호 아내입니다.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평소에 저에게 잘해주는 편이었어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출신으로 현재는 전업주부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저는 의아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돼서요. 우리 집이 더 넓기도 하고요. 민호네 집은 분당에 있는 50평 아파트입니다. 확실히 공간은 넓죠. 하지만 저는 이 집이 좋았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니까요. 아니다. 난 여기서 살고 싶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민호의 간곡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며칠 더 생각해 볼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민호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니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직도 책을 읽고 요리를 하고 옛 제자들과 연락도 주고받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 민호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수진이와 함께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해왔어요. 고마워, 수진아. 저는 반가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살면서 손녀도 더 자주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유진이도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유진이는 민호의 딸로 올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예쁘고 똑똑한 아이죠. 유진이가 그런 말을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집에 놀러 가고 싶다고 자주 그러거든요. 수진이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손녀가 저를 그리워한다니요. 그래도 난 여기가 익숙해서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요. 수진이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화장실에 가던 중에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 정말 좋네. 위치도 그렇고.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나중에 우리 것이 되면. 민호의 대답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것이 된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이 저를 걱정해서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제 집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아무리 아들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정말 민호와 수진이가 제 집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호네 가족이 모두 놀러 왔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그리고 유진이까지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니 기분이 좋았어요.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유진이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어. 유진이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저는 손녀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네, 그런데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18살인 유진이가 벌써 어른스럽게 말하네요. 기특했어요. 저녁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수진이가 부엌으로 갔고 민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수진이와 유진이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엄마, 할머니 언제쯤 우리 집으로 오실까? 유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아직 모르겠어. 할머니가 계속 여기서 살겠다고 하시니까.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그럼 이 집은 언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이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요. 유진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들으시면 어떡해.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냥 궁금해서 그랬어요. 할머니가 우리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시면 이 집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야. 그런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정리가 된다고요? 제가 이사를 가면 이 집을 팔겠다는 뜻인가요? 그럼 할머니가 안 오시면 어떡하죠? 유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다른 방법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어머니, 저녁 준비 거의 다 됐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수진아. 저는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 내내 저는 어색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대화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이들이 제 집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 저희 학교에서 발표 대회가 있어요. 할머니도 오실 수 있으시죠?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야? 제가 답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할머니가 와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유진이의 표정은 정말 진심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아까 들은 대화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분명히 들은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유진이의 말이 맴돌았어요. 이 집은 언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정말 가족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아래층에 사는 박 여사님을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정희 씨, 어제 아들분이 오셨더라고요?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네, 가끔 놀러 와요. 제가 답했어요. 부러워요. 저희 아들은 명절에나 얼굴 보기 힘든데. 그런데 정희 씨, 아들분이 정희 씨 걱정을 많이 하시나 보네요? 걱정을 한다고요?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며느님을 만났는데 시어머님 기억력이 좀 안 좋아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이웃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 기억력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정희 씨는 여전히 정정하시잖아요. 박 여사님과 헤어진 후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수진이가 이웃들에게 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봤어요. 정말 수진이가 다른 이웃들에게도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마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으로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예요. 정희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건강하시죠? 제가 답했어요. 그런데 정희 선생님, 며느님이 선생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또 수진이 이야기네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걱정을 한다고 하던가요? 며칠 전에 마트에서 만났는데 시어머님이 가끔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고.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아파트 이웃들에게 제가 치매 기미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멀쩡한데 말이죠. 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희 선생님은 워낙 똑똑하시잖아요. 김 선생님과 헤어진 후 저는 더욱 분노했어요. 수진이가 체계적으로 제 평판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민호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민호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마트 다녀왔어. 저는 짧게 답했어요.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뭔가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 난 멀쩡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며칠 전에 김 여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엄마가 마트에서 길을 헤맸다고 하시더라고요. 길을 헤맸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난 길을 헤맨 적 없어. 제가 반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창피해 하실 필요 없어요. 민호가 저를 달래는 듯이 말했지만
저는 황당했어요. 도대체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한 거죠? 민호야, 난 정말 그런 적 없어.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니?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가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호와 수진이가 합작으로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웃들에게는 제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소문을 내고 저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제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이웃들에게 내가 치매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 다 알아. 민호의 표정이 잠깐 당황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평정을 찾았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그냥 걱정되어서 한 말이에요.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기가 없다고? 그럼 왜 거짓말을 하는 거니?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엄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민호는 끝까지 시치미를 뗐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요. 민호야, 너희들이 내 집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유진이가 수진이한테 이 집이 언제 자기들 것이 되냐고 물어본 걸 내가 들었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들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건 유진이가 아직 어려서 한 말이에요. 어려서? 고등학생이 어려서?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걱정되는 게 엄마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니? 예를 들어 가스를 켜놓고 깜빡한다든지 현관문을 열어놓고 잠든다든지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아들과 며느리가 합작으로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민호와의 대화 이후 저는 더욱 경계심을 가지게 됐어요. 이들이 정확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네 가족이 1박 2일로 부산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미리 음식을 해놓고 갔죠. 어머니, 2일 정도 비울게요.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으니까 잘 드세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재미있게 다녀와.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없는 사이에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떠난 후 저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던 수진이 방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방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가정 서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관찰 일지라고 적힌 노트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제 일상에 대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월 15일 마이너스 시어머님이 가스레인지 끄는 것을 깜빡하셨음. 10분간 켜져 있었음. 2월 18일 마이너스 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하셨음. 기억력 저하 의심됨. 2월 22일 마이너스 현관 열쇠를 찾지 못해 30분간 헤매셨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들이 언제 있었다는 거죠?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요양원 브로슈어가 여러 개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실버타운 온누리 마이너스 치매 전문 시설 월 200만 원. 제 손이 떨렸어요. 이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후견인 신청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었어요. 신청인은 민호, 피후견인은 저였습니다. 신청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피신청인의 치매 진행으로 인한 일상생활 능력 상실 및 재산 관리 능력 결여.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치매 진단도 받지 않았는데 벌써 후견인 신청서까지 준비해 놓았다니요. 그런데 더 있었어요. 제 집 등기부등본과 함께 부동산 시세 조사서가 있었습니다. 제 아파트 시세가 7억 원 정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발견한 건 수진이가 작성한 듯한 메모였어요. 1단계 마이너스 이웃들에게 치매 의심 소문 퍼뜨리기 2단계 마이너스 관찰 일지 작성하여 증거 만들기 3단계 마이너스 병원 진료받게 하여 진단서 받기 4단계 마이너스 후견인 신청 및 요양원 입소 5단계 마이너스 집 처분. 저는 그 메모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요양원에 보낸 다음 제 집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에 있던 편지였어요. 수진이가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 초안이었습니다. 은주야, 우리 시어머님 문제가 심각해. 치매가 의심되는데 본인은 인정을 안 해. 그런데 우리가 모시고 살기엔 너무 힘들어.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어. 그런데 시어머님 집이 7억 정도 되거든. 이걸 처분하면 요양원비도 충분하고 우리도 좀 여유로워질 것 같아.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어요. 저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그 모든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관찰 일지, 요양원 브로슈어, 후견인 신청서, 부동산 시세표, 그리고 수진이의 편지까지 말이죠. 그리고 원래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들킨 티를 내면 안 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믿었던 가족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정말 배신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서게 됐어요. 이제 저도 맞서 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이런 배신을 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네 가족이 부산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예상대로 공격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희 둘째 딸 은숙이었어요. 은숙이는 43살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연락하는 편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은숙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은숙아, 웬일이야? 갑자기 왜 왔어? 저는 반가우면서도 의아했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는데 요즘 좀 이상하시다면서요? 역시 민호가 은숙이에게도 말을 한 모양이었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빠가 엄마 걱정을 많이 해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은숙이까지 민호의 말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은수가, 난 아무 문제 없어. 오빠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왜 그렇게 부정하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은숙이의 말투가 마치 제가 정말 치매인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은수가 엄마 말 좀 들어봐. 오빠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엄마, 오빠가 왜 거짓말을 해요? 엄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호가 은숙이에게도 이미 세뇌를 시켜놓았다는 것을요. 은수가, 그럼 너도 나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엄마, 요양원은 누가 얘기했어요? 은숙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오빠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 엄마, 혹시 피해망상은 아니세요? 오빠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니. 피해망상이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가 발견한 증거들이 모두 피해망상이라는 건가요? 은수가 엄마가 증거를 보여줄게. 저는 휴대폰에서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엄마, 그만해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의심하시니까 더 걱정되는 거예요. 은숙이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엄마, 일단 병원부터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고. 왜 내가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엄마, 이렇게 부정만 하시면 안 돼요. 가족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그때 민호도 도착했어요. 아마 은숙이와 미리 약속한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은숙이와 상의했는데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짜고 친 거구나. 저는 화가 났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은숙이가 달래는 듯 말했습니다. 위해서? 내 집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엄마, 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정말 걱정돼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고립감을 느꼈어요. 큰아들도 딸도 모두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서울대병원 예약을 잡아뒀어요. 내일 오전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은숙이가 말했습니다. 난 안 가겠어. 제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민호가 강요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싫다는데 왜 강요하는 거야? 엄마, 치매 환자들은 보통 검사를 받기 싫어해요. 그것도 증상 중 하나예요. 은숙이가 말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뭘 해도 치매 증상으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엄마, 만약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우리도 안심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거부하세요? 민호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차피 제가 정상이니까 검사를 받으면 이들의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 이들이 의사와 미리 짜고 친 건 아닐까요? 알았어. 검사는 받겠어. 하지만 결과가 정상이면 이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당연하죠. 정상이면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에서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미쳐가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가족들이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제가 찍어 놓은 증거 사진들을 다시 보니 확신이 섰어요. 분명히 이들이 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 것 같지 않나요?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리니까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았어요. 병원 검사 전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들을 더 확실하게 정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은숙이가 함께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왔어요.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은숙이가 물었습니다. 응, 다 했어. 저는 평온하게 답했어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뇌 촬영, 인지능력 테스트까지 거의 4시간이 걸렸어요. 다행히 모든 검사에서 정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입니다. 치매나 인지장애의 징후는 전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안도했지만 민호와 은숙이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기뻐해야 할 텐데 오히려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초기 치매는 검사로 잘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민호가 물었어요. 이 정도 정밀 검사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어머님은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답하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민호와 은숙이는 별말이 없었어요. 제가 정상이라는 게 확인됐으니 이제 그만둘 줄 알았는데 며칠 후에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민호가 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한 번 더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왜? 이미 정상이라고 나왔잖아. 그래도 혹시나 해서요. 세컨드 오피니언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들이 제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을 때까지 계속 병원을 돌릴 작정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민호야, 난 더 이상 검사 안 받겠어.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한 번만 더요. 아니야. 이제 그만해. 그날 민호가 돌아간 후 저는 중요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바로 제 옛 제자인 강민수 변호사였습니다. 민수는 제가 5학년 때 담임을 했던 아이로 지금은 30대 중반의 유능한 변호사가 됐어요. 가끔 스승의 날에 안부를 묻는 사이였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 주셔서 반갑습니다. 민수가 반가워했어요. 민수야, 선생님이 법적인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했어. 물론이죠. 어떤 일이신가요?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민호와 수진이의 계획, 제가 발견한 증거들, 그리고 강제로 치매 검사를 받게 하려는 시도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건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입니다. 민수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증거를 더 확실하게 수집해야 해요. 그리고 선생님 재산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민수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녹음기를 준비해서 대화를 녹음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집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고려해 보라고 했어요. 선생님,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수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 주 민호네 가족이 또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저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후 저는 은밀히 행동을 시작했어요.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제 집 매매에 대해 상담받았습니다. 어머님 아파트는 입지가 좋아서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언제쯤 매도하실 예정이세요? 공인중개사가 물었어요. 가능하면 빨리요. 일주일 안에 계약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시세보다 조금만 낮춰주시면 바로 나갈 거예요. 저는 시세보다 5천만 원 정도 낮춰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금매로 내놓았지만 그래도 6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집도 알아봤어요. 민호네 가족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말이죠. 강서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25평 정도로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사를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었어요. 민수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믿을 만한 이사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선생님, 가족들이 모르게 이사하는 거죠?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업체 사장이 약속했어요. 민호네 가족이 제주도에 있는 3일 동안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이사도 완료하고 새집 주소도 비밀로 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건 제가 찍어둔 증거 사진들을 모두 프린트해서 파일로 정리한 것이었어요. 수진이의 관찰 일지, 요양원 브로슈어, 후견인 신청서, 그리고 편지까지 모든 게 담긴 증거 파일이었습니다. 여러분, 72살에 이런 일을 해내다니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민호네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저는 이미 새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휴대폰도 일부러 꺼놨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오후 3시쯤 휴대폰을 켰더니 민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27통이나 있었어요.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집에 아무도 없어요. 엄마, 이사 간 거예요? 엄마, 제발 연락 주세요. 저는 일부러 바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당황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녁 6시에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난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저는 평온하게 답했어요. 엄마, 집이 팔렸다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그래, 팔았어. 엄마, 왜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되나?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다니. 민호야, 내 말대로라면 난 치매 환자 아니야? 치매 환자가 어떻게 혼자 집을 팔고 이사를 갔겠어? 그 말에 민호가 당황했어요. 자신들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야? 너희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내 집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 다 알고 있어.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써놓은 관찰 일지, 요양원 브로슈어, 후견인 신청서 다 봤어. 그리고 친구한테 보낸 편지도 봤고, 민호가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민호야, 내일 오후 2시에 강동구청 회의실로 와. 가족회의 할 거야. 제가 말했어요. 엄마, 어디 계신지 주소라도. 내일 보자.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강동구청 회의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민호와 수진이, 은숙이까지 모두 왔습니다. 유진이는 학교가 있어서 오지 못했지만 사실 어른들끼리 할 이야기였으니까 상관없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은숙이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설명은 내가 할 게 아니라 민호가 해야지. 저는 민호를 바라봤어요.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민호가 시치미를 뗐어요. 그때 저는 준비해온 파일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의 관찰 일지, 요양원 브로슈어, 후견인 신청서 등이 모두 들어있는 증거 파일이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보렴. 제가 파일을 탁자 위에 올렸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감춰둔 서류들이 모두 복사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들이 부산 여행 간 사이에 찾았어. 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더라. 은숙이가 서류들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오빠, 이게 정말이에요? 은수가 그게 아니라 민호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아니면 뭐야? 거짓 관찰 일지를 써놓고 요양원을 알아보고 후견인 신청서까지 미리 작성해 놓은 게 아니면 뭐라는 거야? 제가 화를 냈어요. 엄마, 저희는 정말 엄마를 걱정해서.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걱정해서? 이 편지는 뭐야? 저는 수진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 초안을 보여줬어요. 편지에는 제 집을 처분하면 요양원비도 충분하고 자신들도 여유로워질 것 같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은숙이가 편지를 읽더니 수진이를 노려봤어요. 언니, 이게 진짜예요? 은수가 그건 잠시 화가 나서 쓴 거야. 진심이 아니었어. 수진이가 변명했어요. 잠시 화가 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은숙이가 분노했어요. 민호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나 봐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호가 사과했어요. 사과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치매 환자 취급하고 이웃들한테 거짓 소문 퍼뜨리고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는? 이미 끝났어. 난 너희들과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어. 여러분, 그 순간 정말 속이 다 후련했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모두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가족회의 이후로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강서구에 있는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민호와 수진이는 그 후로도 몇 번 연락을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다만 은숙이와는 연락을 이어가고 있어요. 은숙이가 그날 이후로 오빠와는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빠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은숙이가 사과했어요. 괜찮아. 너도 속은 거잖아.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새 집에서 생활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 중에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의 어머니가 계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선생님, 정말 반가워요. 저희 윤기 기억하세요?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해 주셨어요. 윤기는 제가 20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예요. 지금은 의사가 되어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기 어머니, 정말 반가워요. 윤기는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선생님 덕분에 좋은 사람 되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윤기 어머니와 함께 산책도 하고 가끔 함께 장보기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좋은 친구도 생겼어요. 바로 위층에 사시는 박 할머니예요. 박 할머니는 저보다 5살 많으신데 정말 재미있는 분이에요. 정희 씨, 우리 나이에 새로 이사 온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박 할머니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박 할머니에게 제 사연을 들려줬어요. 박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요즘 자식들이 그래요. 부모 재산만 노리고. 정희 씨는 그래도 용감하게 잘 해결하셨네요. 박 할머니와 윤기 어머니, 그리고 저. 셋이서 작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셋이 서로 의지하며 살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윤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래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교감으로 근무했던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퇴임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작은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희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후배 선생님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젊은 선생님들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 옛 제자들을 몇 명 만났어요. 이제 어른이 되어서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6학년 때 반장했던 지수예요. 한 여자분이 저에게 인사했어요. 지수야, 어머,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정말 반가웠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도우며 살라고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니요. 선생님, 혹시 요즘 외로우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가끔 안부 여쭐게요. 지수가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옛 제자들과도 다시 연락을 이어가게 됐어요. 가끔 안부 메시지도 주고받고 명절 때는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35년간 가르친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오히려 제게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요즘 제 일상은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박 할머니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해요. 오후에는 윤기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거나 차를 마시죠. 저녁에는 혼자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가끔 옛 제자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민호와 수진이는 그 후로도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은숙이를 통해서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은숙이가 말했어요. 은수가 어떤 일은 돌이킬 수 없어. 나는 이제 평화롭게 살고 싶어. 정말 그래요. 저는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뿌듯한 일이 있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자녀들한테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희 씨, 우리 아들이 자꾸 내가 치매라고 해요. 그런데 난 멀쩡한데. 그분이 하소연하시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아들이 할머니 집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고 보니 최근에 집값이 얼마나 되는지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제 경험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민수 변호사를 소개해 드렸죠. 할머니, 미리 대비하세요. 저처럼 되기 전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분은 제 조언을 듣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셨어요. 나중에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시더라고요. 정희 씨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7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보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친구들과 옛 제자들이 훨씬 소중해요.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글을 못 읽으시는 할머니들께 글을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35년간 선생님으로 살았던 경험이 여기서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손자가 보낸 문자를 읽을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정말 보람찬 일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민호와 수진이가 저에게 한 일은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그들에게 의존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찾았어요.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때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이정희, 오늘도 당당하게 살자. 그리고 정말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72살의 새로운 시작, 여러분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